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절의 발달 과제와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발달 과제와 문제에서 자아 정체감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청소년기 때는 아시는 대로 발달 과제, 발달 과업이 자아 정체감 형성입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적인 부분들이 좀 잘 나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제해 보았습니다. 자아 정체감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릭슨이 제시한 정체감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아 정체감은 무엇으로서의 나 간의 어떤 통합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뭐뭐로서의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통합감 그런 것들을 자아 정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자아 정체감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간의 연속감이나 일관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서로 일관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정체감이 형성되었다, 정체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체적 자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1인칭 I가 되고요. 객체로서의 나, 우리가 이제 객체니까 이것을 목적격 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 간의 조화감을 의미하는 것이 또 자아 정체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아 정체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실존의식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슨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아 정체감의 의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위의 자아 정체감에 대한 네 가지 정의 방식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뭐로서의 나나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나 이런 것들이나 또는 말씀드린 대로 주체적인 자아나 객체적인 자아의 조화감이나 또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실존감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정체감의 구체적 모습들이 있습니다. 발달적 정체감, 부정적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집단 정체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발달적 정체감을 보면 인간은 성장 발달하면서 각 단계 또는 시기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사명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바로 정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발달적 정체감입니다. 자, 부정적 정체감은요, 문화적 기대나 요구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규범과는 전혀 다른 모순투성이의 자기상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모순투성이의 자기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정체감을 야기시키겠죠. 이러한 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청소년들은 자기 정의로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더욱 굳히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어서 네거티브한 아이덴티티, 즉 부정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역할 정체감입니다. 성정체감은 제2차 성징의 발현과 호르몬의 분비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정체감 발달의 세 가지 형태를 보면 대개 이제 인간은 남자 또는 여자로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데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남녀의 구별의 기초에서 남성성, 남자다움이라 합니다. 여성성, 여자다움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익혀서 남성적 역할, 여성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역할 정체감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애의 대상으로서 이성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성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집단 정체감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민족의 역사가 이룩한 독특한 가치 또는 이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적 결속성을 갖는 것을 집단 정체감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정체감을 그래서 민족적 또는 국가적 정체감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워밍업 차원에서 정체감의 개념을 쭉 봤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기 정체감 위기와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중요도가 점점 있기 시작하는데요. 청소년기 때는 정체감 위기의 문제 필연성과 정체감 확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기 때는 위기 경험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정체감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는 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3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4는 청소년기에 증대되는 인지 능력, 즉 형식적 조작기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1번부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청소년기인데요. 청소년은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서 급격한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시죠? 이러한 양적인 변화와 함께 신체 내부에 여러 가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적인 변화는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질적인 변화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자아의 힘이 부족하고 자아 구조를 통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체감 형성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상충적인 사회 요구입니다. 청소년은 과도기적 존재라고 합니다. 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이른바 주변인 동그라미, 주변인으로서의 존재적 특징 때문에 많은 양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아직 미혼이며 경제적 독립이 성취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은 나이와 체구에 걸맞게 독립적이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기 때는 보다 더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필요하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진학을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진학한다면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만일 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종을 택할 것인가의 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잠정적인 결정이든 최종적인 결정이든 간에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이전 시기처럼 전적으로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의지할 수만은 없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에 증대되는 인지능력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는 인지능력에 있어서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 양상을 보입니다. 피아제로 말한다면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예요. 시간적 제한은 현재에 제한되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확장이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고가 현실적 구석을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에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의 세계로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인지적 능력의 발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 과정, 예를 들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나 가능성이나 가치나 이념 등에 대한 검토, 확인, 재규정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청소년기 때는 정체성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체성 확립이 요구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잠깐 보시죠. 청소년기 사회 인지 발달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행동입니다. 문제 행동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첫 번째는 자신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험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엘킨드라는 학자가 말한 개인적 우화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은 독특한 존재여서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는다, 운전을 해도 사고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특성에만 몰두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개인적 우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관찰하려는 편협한 태도를 고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청소년기를 많이 공부하셨을 거니까 이 내용은 잘 숙지하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면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사고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형식적 조작 사고입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추상적 사고입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가설 연역적 사고입니다. 네 번째 읽어주세요. 이상적인 사고 또는 가상성의 사고입니다. 가능성의 사고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해서 이게 측정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식적 조작 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른 가설적인 상황에 대한 사고도 가능한 인지 능력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상. 이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구체적 수준의 사고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상, 아이디어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상적 사고입니다.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형성하는 사고를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사례에서 무엇을 추출하느냐?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 사고라고 한다. 자료들을 비교, 대조하거나 사실적 설명을 가하는 것은 구체적 사고에 속하는 반면 자료의 근거에서 추론 동그라미, 추론 이게 힌트예요. 추론하거나 유출하거나 추론된 내용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명제, 즉 일반적인 원리 이론에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명제에 도달하는 사고를 우리가 연역적 사고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원리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 자, 거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또는 죽었다 이런 것들을 바로 3단 논법이라 하고 이 3단 논법이 바로 연역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가설 연역적 추리에서의 전제는 대개 귀납적 사고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납적인 사고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원리가 나오면 그 원리를 가지고 검증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연역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사고, 가능성의 사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적인 형태로만 표현되며 실제 행동까지 수반되는 경우는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경우 매우 드물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증가는 구체적 사실만이 아닌 가능성을 사고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가설 설정 능력은 완벽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이상주의적 사고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사고 또는 가능성의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입니다. 메타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에 대한 사고를 메타사고라고 하고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자, 청소년기에는 또한 생각에 대한 생각, 소위 메타인지 능력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청소년기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이 강하게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청소년기의 특수한 신념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적 사고가 발달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큰 타이틀만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형식적 조작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식적 조작 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 연역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상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능성의 사고 또는 이상주의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입니다.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이것을 우리는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메타
인지 능력 발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뭐 전조잡기에 나왔던 사고들, 측정에서 전조잡기에 나왔던 사고들이 직관적 사고 이런 건 나오면 안 되고요. 비가역적 사고 이런 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닌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일시 대상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청소년기 때 위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정체감의 확립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봤었고 기초문제 확인학습을 봤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일시 대상의 변화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동일시 대상이 변화가 됩니다. 청소년 지금까지 자신의 심적 참조 체계로서 간직해왔던 이전의 동일시 대상들이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새로운 대상을 동일시하거나 이전 동일시 대상을 새로운 참조 체제로 통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동일시하여 그들의 행동 양식, 기호, 가치 등을 내면화해 가기 마련이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좋아하는 인물이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동일시 대상이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 정체감 위기. 청소년기 정체감 위기의 필연성. 자, 그리고 N. 자,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정체감 확립입니다. 정체감 확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 위기의 어떤 필연적인 위기가 위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적 청소년기 때는 내적 충동의 양적 질적 변화입니다. 내적 충동의 양적 또는 질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거기 나온 대로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인적 성격이다. 주변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입니다.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라고 했어요. 청소년기 때는 뭐 진학의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지 능력. 앞에서 이거 말씀드렸던 거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인지 능력의 증대 때문입니다. 인지 능력의 증대. 자, 인지 능력의 증대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 수준의 사고에서 형식적 조작 사고로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인지 능력의 증대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에서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친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자아의식. 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자, 우리가 위기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은 동일시 대상의 변화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동일시 대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큰 틀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동일시 대상의 변화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죠. 챕터 1은 청소년과 연관된 좀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봤다면 이제 챕터 2는 상담 이론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 제1절에 보면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누군지 아시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자,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자,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다. 자, 키워드를 좀 쓰면요. 이 정신의 구조를 프로이드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무의식적인 동기를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원초와 자아, 초자라는 성격의 구조를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서 원초화적 요소, 즉 성적 본능과 성적인 충동, 성적 본능과 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담적인 측면에서 쳐다본다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의식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전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 전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내담자의 저항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은 중립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립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통찰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전이가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이 바로 어떠한 검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연상기법이란 게 있죠. 자유연상기법에 의해서 전이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통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통찰 후에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겠죠.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우리는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훈습하면은 그 단계가 되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반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정교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확대가 있습니다. 반복, 정교화, 확대.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정신분석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신적인 트라우마, 외상을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이걸 문제 원인이라고 하죠. 자, 이 문제 원인을 파헤쳐서 그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치료다, 일명 뿌리치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과거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이 단어가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무의식과 원초화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고 상담에서는 이러한 기술들 또는 흐름들 그리고 특징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정신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의 분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꿈의 분석, 꿈 분석이라는 단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하시죠. 상담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 밑줄,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내담자의 무의식 밑줄, 갈등이나 문제 행동을 전이 과정을 통해 의식화하여 전이 과정의 밑줄, 내담자로 하여금 통찰의 동그라미, 통찰을 얻게 하고 내담자의 자아 강화의 밑줄, 이 자아 강화가 바로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주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강화와 내담자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인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트를 하면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적은 약해져 있는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조금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분석적 상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내적인 심리, 즉 내면에 치중했다는 겁니다. 내면에 치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등한시했느냐? 환경적 요인을 등한시했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실력 따지기 보면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고 행동에 대한 지적인 통찰을 얻게 하며 증상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통찰의 동그라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담자와의 대화에서 카타르시스, 정화로 끊어요. 정화에서 통찰로, 통찰의 밑줄 끊어요. 통찰에서 무의식적인 문제를 다루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적이고 정서적인 이해와 재교육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실력 따지기 내용은 참고하시되 첫 번째 통찰이라는 단어만 잘 기억해 주시죠. 상담의 기법입니다. 자유연상, 과거를 회상하는 기법입니다. 내담자는 일상생활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가로 억압하지 않은 채 가로 닫고 억압하지 않은 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즉시 말하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자유연상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동기나 갈등 등을 의식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즉 전이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식적으로 검열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동그라미 2번이 중요도가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명의 동그라미,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아가 더 깊은 무의식적인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른 해석이나 비현실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 즉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내담자에게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꿈, 자유연상, 저항, 전이 또는 치료관계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행동의 의미를 치료자가 지적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내담자의 어떤 행동들, 꿈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치료자, 상담자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자, 새로운 자료를 자아에 동화시켜서 더 깊은 무의식 자료를 합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석의 시기는 내담자의 반응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분석과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참을 수 없는 불안에 대항하여 자아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적 역동으로 치료자는 이 저항을 지적하고 해석함으로써 내담자가 이에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치료의 진전을 저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지각한다, 결석한다, 무리한 행동을 한다, 중요치 않은 이야기를 오래 한다, 자유연상을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의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저항의 원인을 지각하고 그것을 계속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전이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전이에 대한 분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 자신의 해결되지 못했던 일이 현재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통찰된 미결 사항을 적절히 해석하고 훈습이 나왔습니다. 훈습의 밑줄, 훈습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각 주에 훈습이 나옵니다. 내담자의 저항, 저항의 동그라미, 저항에 대한 해석, 해석의 동그라미,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반응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통찰이라 하죠. 반응의 통찰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것을 거쳐서 더 잘 통찰하게 하고 그 통찰한 것을 실생활에 확대시키는 것을 훈습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내담자가 과거의 부모나 중요한 타인과 경험했던 감정이나 갈등을 치료자에게서 다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담자는 이를 모르고 보통 부적절한 감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이의 분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전이의 분석이 바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해석의 목적은 통찰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전이, 훈습, 역전이가 나옵니다. 전이 발달을 보면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감정을 치료자에게 전이하기 시작합니다. 통찰입니다. 치료자는 전이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도록 해주며 아동기의 무의식적이고 환상적인 소망의 힘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훈습입니다. 통찰 후에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깨달아 실생활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고 적응 방법을 실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훈습의 과정은 3단계가 있다 그랬죠. 반복, 종교와 확대.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종교와 확대로 구성되는 게 훈습입니다. 역전입니다. 역전이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전이 현상입니다. 치료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이 내담자에게 전이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상담자의 역전이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상담자의 역전이 1번입니다. 상담자가 지각하지 못하면 상담 과정에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의 밑줄.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담자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전이를 치료에 활용하는 치료자도 있어요. 따라서 내담자와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슈퍼비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역전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급자,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역전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상담자의 미해결된 욕구는 역전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상담자가 해결하지 못한 욕구가 있다면 그게 내담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발시키는 투사적 동일시를 역전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했다.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내담자입니다. 상담자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도록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담자인 제가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투사적 동일시, 역전이, 거기에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상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기 때문에 상담자는 역전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담자의 역전이는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사적 동일시를 역전이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기출 지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지형학적 모형의 내용들이 있었죠. 프로이드는 여기에 있는 빙산을 의식세계라고 이야기했고, 바다 해수면 아래에 있는 이 넓은 공간을 무의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해수면을 바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기억해낼 수 있는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정신의 구조 세 가지에서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게 무의식 세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의식에 있는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힘드니 이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야 된다. 어디로? 의식 영역으로. 이걸 트랜스퍼런스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저항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이가 있고 저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 작업, 해석 작업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통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전이도 중요한 단어, 저항도 중요한 단어, 해석도 중요한 단어, 통찰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연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누구의 무의식이냐면 내담자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내담자의 무의식에 해당되는 것을 상담자에게 내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트랜스퍼런스라고 한다. 그런데 상담자가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흡사 이 내담자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문제와.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무의식, 거기에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발시킨다. 무의식적으로 감정, 여기 이 내용 써야 돼요. 감정을 느끼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개념이 투사적 동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상담자로 하여금 어떤 것을 느끼게 했어요.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다고요. 그러면 이 투사적 동일시는 바로 이 역전이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도 이제 출제가 되니까요. 5번째 들어갑니다. 경청과 감정이입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정신분석적 경청이 가능해지겠죠. 꿈의 분석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꿈의 분석을 할 때는 꿈이 기억이 난다, 의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발현몽이라 하는 거고요. 꿈에 이제 무의식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거를 잠재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잠재몽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잠재몽은 우리가 무의식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방어 기제를 통해서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잠재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수면 중에는 방어가 허술해져서 억압된 무의식 욕구와 감정들이 꿈으로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여 내담자 증상의 의미나 어떤 상태를 깨닫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꿈을 꾸게 하는 거잖아요. 꿈을 꾸게 하는 건데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나타나지 않는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면기법이라든지 아까 했던 자유현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자가 옆에서 듣는 거잖아요. 나오게 되면 그 꿈의 의미를 분석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버텨주기 기법입니다. 버텨주기 기법이라든지 간직하기 기법, 그다음에 현실검증 기법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에서 쓴다라고 해요. 버텨주기 기법, 정신역동적 상담의 부수적 기법 중에 버텨주기는 끊어요.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거나 막연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감히 직면할 수 없는 깊은 불안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 거기다 밑줄이요. 이게 바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텨주기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직하기입니다. 간직하기는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모든 충동과 경험들을 간직하여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직하여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간직하기 기법이라는데 버텨주기 기법이나 간직하기 기법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뭐 좀 중요도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버텨주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신경증적 불안 이런 것도 있고 도덕적 불안 이런 것들도 프로이드가 말한 거예요. 이런 불안과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버텨주기 기법이고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그런 충동, 경험 이런 것들을 간직하게 해서 완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간직하기 기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실검증 기법입니다. 현실 검증의 의미는 자아가 현실의 원리가 뭐예요? 자아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끊어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환경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끊어요. 원초와의 욕구 충족과 긴장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보류하는 거예요. 긴장의 방출을 보류하여 현실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원초화가 있어요. 원초화는 충동이고 본능이잖아요. 자, 이런 만족을, 원초화의 만족을 보류시키는 녀석이 뭐냐면, 네, 그게 에고거든요. 이 에고가 바로 자아 아닙니까? 이 자아가 원초화의 만족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자, 이 에고라고 하는 이 녀석은 현실의 원리거든요. 현실의 원리. 그래서 현실 검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두 번째 나온 대로 현실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초화의 만족은 충동적이거든요. 충동적이에요.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충동적인 만족이에요. 이걸 보류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이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현실에 입각해서 합당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검증 기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실 검증 기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실 검증이니까 자아를 생각해 주세요. 자, 정신분석적 상담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나왔던 이 키워드들을 생각해 주세요. 내담자에게 자신에 대한 사례를 작성하게 하고 내담자를 긴 의자에 눕게 하고 아무런 통제나 제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현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을 분석합니다. 분석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적 동기를 해석해 줍니다. 해석의 동그라미. 내담자의 전의를 분석 해석함으로써 내담자는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깨달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담자는 상담자 해석에 의해서 자신을 통찰하게 되고 억압된 갈등이나 욕망을 해소하여 적응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응이라고 쓰시면 돼요. 삶에 적용해서 적응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훈숙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신분석 상담의 유용성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이제 좀 뭐랄까요, 장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리내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했죠. 무의식의 존재, 무의식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성격의 구조 또는 무의식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개념을 활용하며 자아와 방어기제의 역할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족관계 심리성적인 측면, 심리성적의 동그라미.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심리성적 이론이라고도 해요. 심리적 성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며 심리적 성적 요인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행동에 이해의 역동성을 부여했던 것이 정신분석적 상담입니다. 자,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는 인생 초기, 쓰세요. 오른쪽에 과거입니다. 인생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다. 1번 별표. 내담자가 과거의 무의식의 심면에 숨겨버린 갈등의 경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2번 별표. 3번 정신의 수준 3가지. 시작. 무의식, 전의식, 의식. 성격의 구조 3가지. 시작. 원초와 자아, 초자. 5번째 심리성적 발달 단계 아시죠? 구, 항, 남, 잠, 생.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불안은 현실적인 불안이 있고 신경증적 불안이 있고 도덕적 불안이 있다. 한 가지 노트하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해한 것은 말 그대로 현실적 불안이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야 돼요. 도덕적인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다. 도덕적인 불안과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다. 그러면 도덕적인 불안은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이에요.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이고 신경증적 불안은 자아가 불안을 느끼는 거니까 자아와 원초아가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자아, 원초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초자아가 도덕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원초아, 충동적인 거, 본능적인 거 해결되지 못하면 신경증적인 불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훈습입니다. 내담자의 저항,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이다. 저항, 동그라미, 해석, 동그라미, 반응, 동그라미. 이 반응이 내담자의 반응이니까 바로 통찰이 될 수 있겠죠. 방어기제, 네,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쓰는 거죠. 어떠한 불안을 감소하거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이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자유현상이 있고 꿈의 분석이 있고 정화, 카타르시스가 있고 전이가 있고 역전이가 있고 저항이 있고 해석이 있고 리비도가 있습니다.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를 말하죠.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리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입술 쪽에 모아져 있으면 구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비도의 분포에 따라 인간의 발달 단계, 전생엔 아니지만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눈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자, 마지막 기출문제 확인학습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인간의 정신의 동그라미,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강조했겠죠. 정신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의 체계이며 에너지 체계인 정신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세계입니다. 2번은 긴장이 감소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플레저 프린시플. 예, 쾌락의 원칙이 되죠. 그래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면 심리적 결정론의 밑줄. 이 심리는 정확히 말하면 무의식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그래서 무의식적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무의식이 중요하고 이 무의식 동기 중에 성적 욕구가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세 번째,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인간 정신세계의 마음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본 것과 끊어요 원초와 자아, 초자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 제가 봤던 건데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다시금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표는 끊어요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이나 문제행동을 전이 과정을 통해 의식화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통찰을 얻게 하고 내담자의 자아 강화와 내담자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인으로 성장 발달시키려 돕는 데 있어요. 자아가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져야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자아가 강해지려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초화적인 부분들을 좀 보류를 시켜야 돼요. 현실 검증 기법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아가 약해져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주고 그 치료에 의해서 자아가 강해지면서 삶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어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정신분석적 상담은 나중에 뭐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 집단 상담에도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배경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에 적용하는 것이니까 이 서로 다 연관이 되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